오스만 제국입니다. 김종일. 동유럽과 서아시아에 걸쳐 있는 나라인 터키는 2022년 6월에 국호를 튀르키예로 변경했습니다. 튀르키예 역사 일부는 성의 음료와 깊이 엉켰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거 없이 살 수 없다 말하는데 음료는 바로 커피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당 커피 소비량은 연간 370여 잔으로 전 국민이 매일 한 잔씩 커피를 마시는 셈입니다. 이는 세계 평균 소비량인 130여 잔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죠. 하지만 유럽 국가 커피 소비량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하루에는 3잔, 즉 1년에 100잔이 넘는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사람이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 커피라고 하니 그야말로 전 세계가 커피에 흠뻑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 속 인물 가운데도 커피 마니아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유럽 최초로 커피를 군대 보급품으로 나눠줄 만큼 커피를 즐겨 마셨고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바흐는 커피를 찬양하는 커피 칸타타라는 오페라까지 썼죠. 그렇다면 커피의 시작은 언제부터 했으며 어떻게 세계적 곳곳으로 널리 퍼져서 사랑받게 된 것일까요? 이 같은 궁금증을 풀어볼 단서를 제공하는 그림이 100쪽에 있습니다. 그림 속 장소는 400여 년 전 튀르키예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카페로 당시에 터번을 쓴 남자들이 모여서 마시는 것이 바로 커피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땅을 지배했던 오스만 제국은 전 세계에서 카페 문화가 가장 발달한 곳이었죠. 유럽인들에게 오스만 제국은 신비롭고 기묘한 카페의 성지였습니다. 400년 전 사람들은 오스만 제국의 카페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림 속 오른쪽엔 노란 옷을 입은 남자가 커피를 끓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바리스타라고 할 수가 있죠. 잔을 들고 있는 사람은 모두 커피를 마시러 온 손님입니다. 모여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있고 오스만 제국의 보드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푸른 피부색 사람은 이집트에서 온 유색인으로 카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악단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스만 제국의 카페는 커피와 함께 음악을 즐기고 사람들을 만나는 공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다양한 재미가 쏠쏠했던 카페에서 온종일 시간을 보내는 남자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하루에 20잔이 넘도록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스만 제국 사람들의 커피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이는 유럽보다는 약 100년, 우리나라에서는 무려 350년이나 빠르게 커피를 접하고 카페 문화를 발전시킨 것입니다. 즉 오스만 제국은 세상에서 커피를 퍼뜨린 커피 종주기인 셈입니다. 따라서 커피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오스만 제국의 역사를 함께 짚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스만 제국은 한때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세 대륙에 걸쳐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속도로 영토를 넓혀서 유럽의 그 어느 나라보다 거대한 영토를 차지했죠. 오스만 제국의 기세에 눌린 유럽 국가들은 수백 년간 공포에 떨었습니다. 강한 군사력과 넓은 영토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발달해서 다양한 문화를 꽃피웠고 가장 부유한 나라로 성장했으나 이 같은 역사 속에서 커피 역사도 함께 발전했죠. 지금부터 유럽을 호랑했던 오스만 제국이 어떻게 커피를 세상에 퍼뜨렸는지 그 역사를 벌거벗겨 보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1299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땅 한켠에 세운 아주 작은 나라였죠. 하지만 유럽인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위협을 느꼈습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유럽을 초토한 셀주크 제국의 후예가 세운 나라였기 때문이다. 당시 유럽은 최고의 기독교 성지인 예루살렘을 차지한 셀주크 제국을 상대로 무려 200여 차례 9차례에 걸쳐서 성지 탈환 시도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처참하게 패배했죠. 유럽 연합국의 예루살렘 탈환 실패 이후 몽골에서 멸망한 셀주크 제국은 지금의 튀르키예의 땅에 오스만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니 유럽의 처지에서는 오스만 제국은 작은 나라였던 셀주크 제국 후에게 엄청난 재력을 갖춘 나라로 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웠던 나라인 오스만 제국은 강력한 통치력으로 빠르게 영토를 확장해냈습니다. 약 150년 뒤에는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죠. 승승장구하던 오스만 제국의 단목적지는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여기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잇는 유럽의 한 도시로 당시 세계 최대의 교역로인 실크로드가 이 도시를 통과했습니다. 세계의 돈과 물자, 문화가 콘스탄티노플로 통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슬람에서 내로부터 콘스탄티노플을 차지할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할 거라는 예언이 전해졌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지도자인 술탄들이 자신이 이 예언의 주인공이라 생각해서 대대로 콘스탄티노플 정복에 도전했다. 하지만 좀처럼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이때 반드시 콘스탄티노플을 차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술탄이 등장했습니다. 15세기의 왕이 오른 오스만 제국 제7대 술탄 마호메트 2세입니다. 사람들은 지력이 뛰어나고 엄청난 야심을 가진 그를 천재 술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호메트 2세는 왕이 오르자마자 반드시 콘스탄티노플을 손에 넣겠다고 다짐하면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1453년 4월 마침내 마호메트 2세가 직접 오스만 제국의 군대를 이끌고 콘스탄티노플로 출정했습니다. 당시 그가 이끈 병력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차량인데 10여만 명 군대와 70여 척에 달하는 함대를 포함한 대군이었습니다. 이에 맞선 비잔티움 제국의 도시를 수비할 병력은 7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10만 대군을 상대하기는 턱없이 부족했죠. 하지만 비잔틴 제국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누구도 침략하지 못한 천혜의 요새였던 것입니다. 103쪽의 그림처럼 코스나프는 삼면이 바다 둘러싸입니다. 이곳은 물살이 워낙 강하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배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해전을 벌이기가 힘들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남은 공략지는 육지부인데 이곳 역시 난공 불락이나 지난 100년간 누구도 떨지 못했던 테오도시우스 성벽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 최고의 성벽으로 불리는 테오도시우스 성벽은 일반적 유럽의 성벽과 달리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의 가장 바깥쪽에는 적의 침입 방어하기엔 바닷물이 흐르는 구덩이인 해자를 파놨습니다. 해자 뒤에는 뇌성벽이 있고 가장 안쪽에는 20m 높이의 거대한 내성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 성벽은 3에서 5m 정도 두껍게 공격으로 성벽을 뚫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게다가 성벽 사이에는 작은 구멍이 있어서 접근하는 적들에게 화살을 쏠 수도 있었으나 콘스탄티노플의 병력은 적었지만 적들을 방비하는 데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던 것입니다. 하지만 메오메트 2세는 비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공성용 대표자 최첨단 무기는 우르반 대포입니다. 그 전에는 대포는 있었지만 대부분 작고 유력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헝가리 출신 대포 기술자 우르반이 만든 이 공성포는 길이만 8m, 무게는 20톤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450kg이 넘는 거대한 대포알을 1.5km 이상 날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성능을 자랑했죠. 메오메트 2세는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괴물 같은 대포를 준비한 것입니다.